바람 소리가 먼저였다.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이 조선의 어느 겨울 시장 골목을 쓸고 지나갔다. 해가 막 지기 시작한 오후였다. 하늘은 붉었고 사람들은 하나씩 자리를 걷고 있었다. 그 사람들 사이를 가마 하나가 멈추지 않고 지나쳤다. 비단 휘장이 드리워진 묵직한 가마였다. 앞뒤로 호위꾼이 섰고 가마꾼들의 발걸음은 일사불란했다. 시장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비켰다. 누구나 알았다. 저 가마의 주인이 누구인지. 조선 팔도 소금 상권을 쥔 여인, 소금 상인회의 수장, 사람들이 염의 여왕이라 부르는 그 사람. 가마 안에서 한 여자가 비단 커튼 사이로 시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30도 되지 않은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 눈은 늙어 있었다. 아주 오래된 무거운 것을 담은 눈이었다. 그 눈이 시장 한쪽에 꽂혔다. 허름한 좌판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시든 채소를 팔고 있는 한 여자, 손이 거칠고 등이 굽어 있었다. 한때 최고급 비단 저고리만 걸쳤을 그 어깨가 이제 다 해진 무명 옷을 억지로 버티고 있었다. 그 옆에는 장작짐을 진 또 다른 여자, 그리고 낡은 빈 나무 괴짝 위에 주저앉은 노인 한 명. 여자의 손이 커튼을 슬며시 쥐었다. 10년이었다. 딱 10년 전 저 사람들은 그녀를 빈손으로 대문 밖에 내던졌다. 먹을 것도 옷 한 벌도 동전 하나도 없이 겨울 한복판에 맨발로. 그때 그녀의 이름은 그냥 막내였다. 지금은 달랐다. 여자는 조용히 가마꾼에게 말했다. 세워. 옛날 이야기라고 해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탐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이 이야기는 일어났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다. 경기도 어느 고을. 김대감 집안은 그 일대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었다. 기와집은 세 채였고 논밭은 지평선까지 이어졌다. 하인만 20명이 넘었다. 김대감은 이 고을에서 판관 못지않은 권세를 가진 남자였다. 그리고 그에게는 세 딸이 있었다. 첫째 딸 옥녀는 23이었다. 얼굴은 고왔고 머리는 빠르게 돌아갔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눈치를 읽는데 천재였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 듣고 싶어하는 말, 원하는 행동, 옥녀는 그 모든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리고 항상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주었다. 물론 그것이 진심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둘째 딸 을려는 21였다. 옥년보다 영리하지는 않았지만 더 뻔뻔했다. 언니가 길을 닦으면 을려는 그 위를 신발도 안 신고 걸었다.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기술은 조선 팔도 최고 수준이었다. 슬프지 않아도 눈물이 났다. 서럽지 않아도 훌쩍였다. 그 눈물로 언니가 못 뺏어낸 것들을 뺏어왔다. 막내 보라는 18이었다. 보라는 두 언니와 달랐다. 달라도 너무 달랐다. 화려한 비단 저고리보다 배로 짠 옷이 편했고 기름진 사내 진미보다 된장국 한 그릇이 좋았다. 하인들과 말을 섞는 것을 좋아했고 부엌에 들어가 음식을 같이 만들다가 언니들한테 핀잔을 들었다. 보라가 예뻤냐고? 물론 예뻤다. 그러나 보라는 자신이 예쁜 줄 몰랐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였다. 김대감이 세 딸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것은 음력 10월의 어느 날이었다. 추수가 끝난 직후였다. 대감은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였고 재산 분배 문제를 슬슬 정리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오랜 세월 자식들에게 치켜세움을 받아온 이 남자는 오늘도 그것이 필요했다. 나이든 권력자 특유의 허기였다. 대감이 사랑채 대청마루에 좌정하자 세 딸이 차례로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옥녀는 아버지 바로 앞에, 을려는 그 옆에, 보라는 조금 뒤에 조용히 앉았다.
대감이 목을 가다듬었다. 오늘 내 너희에게 물을 것이 있다. 옥년이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무슨 질문이 올지 그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너희는 이 아비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정막이 잠깐 흘렀다. 그 정막 속에서 옥년은 미소를 준비했다. 눈가에 감동받은 듯한 물기를 살짝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아버지. 목소리는 떨렸다. 완벽하게 계산되어 떨렸다. 어찌 그 사랑을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버지를 하늘처럼 여깁니다. 어두운 밤에 별이 하늘을 바라보듯 저는 언제나 아버지를 우러릅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저의 건강이고 아버지의 기쁨이 저의 기쁨입니다. 저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아버지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조금 과했다. 그러나 대감은 과한 것을 좋아했다. 그의 얼굴에 흡족한 빛이 돌았다. 을련이 기다렸다는 듯 끼어들었다. 아버지, 언니는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녀의 눈이 아버지를 향해 반짝였다. 배운 것이 없어 보일 정도로 직접적인, 그러나 그 직접성 자체가 계략인 눈빛이었다. 저는요, 아버지가 없으면 숨을 못 쉬어요. 그냥 못 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죽어요. 아버지는 저한테 공기예요. 물이에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감이 웃었다. 흐뭇하게 깊게 웃었다. 그리고 막내를 보았다. 보라야. 예, 아버지. 너는 어떠하냐? 방 안이 조용해졌다. 옥년과 을련이 슬쩍 보라를 쳐다보았다. 어서 말해봐라. 얼마나 멍청하게 말하는지 보자. 그런 눈이었다. 보라는 잠시 생각했다.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 없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 없는 것처럼 자신의 사랑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도 생각해 본 적 없었다. 사랑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라고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묻고 있었다. 진지하게. 그렇다면 진지하게 대답해야 했다. 보라가 조용히 말했다. 제게 아버지는 소금과 같습니다. 침묵. 그 침묵은 아주 잠깐이었지만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기에 충분했다. 대감의 눈썹이 움직였다. 소금? 예. 나를 소금에 비유한다? 보라는 물러서지 않았다. 소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맛이 없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상처가 썩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겨울을 나기 어렵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그것이 소금의 가치입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그런 분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매일 귀한 분. 보라의 말은 끝났다. 그러나 그 말의 의미를 이 방 안에서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대감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자신이 소금이라는 말에서 귀하다를 들은 것이 아니라 평범하다를 들었다. 없어서는 안 된다를 들은 것이 아니라 화려하지 않다를 들었다. 하늘과 공기와 별에 비유된 자신이 막내딸에게는 고작 소금 한 줌이라는 것을, 그것이 그를 찌른 것이다. 자존심이란 이상한 것이다. 진심이 아닌 칭찬에는 뚫리지 않으면서 진심 어린 말에는 이토록 쉽게 상처받는다. 옥년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기름처럼 미끄러웠다. 보라가 어릴 때부터 말을 가릴 줄 몰랐습니다. 소금이라니. 아버지를 소금에 비유하다니.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너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을련이 재빨리 눈물을 꺼냈다. 맞아요, 아버지. 저도 너무 속이 상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데,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분인데, 그런 분을 소금이라고 하다니. 대감의 얼굴이 벌개졌다. 그리고 그가 벌개질수록
옥년과 을년의 말은 더 날카로워졌다. 아버지, 보라는 원래 저희를 무시합니다. 언니들보다 자기가 뭔가 더 안다는 얼굴로 늘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맞아요. 저번에도 아버지가 새로 들이신 도자기 그릇 보고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무시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진실처럼 쌓였다. 대감은 분노와 자존심과 오래된 권위의식 사이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는 진실을 보지 못했다. 그는 손을 들었다. 보라. 예, 아버지.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보라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10살 때였다. 그 이후로 줄곧 아버지는 보라에게 유일한 가족이었다. 언니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만은 자신을 알아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 믿음이 지금 이 순간 두부 자르듯 잘렸다. 가진 것 다 두고 나가. 이 집에서 가져갈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야. 옥년이 황급히 말을 얹었다. 아버지, 옷도 갈아입을 시간은 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말은 보라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중에 아버지가 마음을 돌렸을 때 내가 그래도 막내 편이었다는 말을 쓰기 위한 예비 대사였다. 보라는 일어섰다.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신발 그대로, 빈손으로. 문간을 나서면서 보라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뒤에서 대문이 닫혔다. 무겁고 단호한 소리였다. 빗장이 걸리는 소리도 들렸다. 바람이 불었다. 겨울이 시작된 바람이었다. 보라는 그 바람 속에 잠시 서 있었다. 그리고 발을 뗐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알 것도 없었다. 그냥 걷기 시작했다. 해가 졌다. 하늘이 검어졌다. 처음으로 잘 곳이 없었다. 처음으로 밥이 없었다. 처음으로 불러도 올 사람이 없었다. 그날 밤 보라는 빈 헛간 처마 밑에서 무릎을 껴안고 앉아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소리는 내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보라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다. 배는 사흘째 비어 있었다. 처음에는 줄인 줄도 몰랐다. 그저 걷는 것에 집중했다. 그 다음에는 배고픔이 아팠다. 세 번째에는 아픔도 사라졌다. 몸이 조용해지는 것이 더 무서웠다. 발에서 피가 났다. 관아 앞 돌길을 지날 때 신발이 터진 것이다. 그냥 맨발로 걸었다. 감각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괜찮았다. 서해가 보이는 언덕에서 보라는 주저앉았다. 바다가 보였다. 회색빛 겨울 바다였다. 파도가 느리게 들어왔다가 나갔다. 저 바닷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스쳤다. 그 순간 바람이 방향을 바꾸었다. 냄새가 왔다. 짠 냄새였다. 소금 냄새였다. 그런데 그냥 바다 냄새가 아니었다. 무언가 타는 것 같기도 하고 달구어지는 것 같기도 한 복잡하면서 강렬한 냄새였다. 보라는 고개를 들었다. 언덕 아래 바닷가에 평평한 땅이 펼쳐져 있었다. 그 땅 위에 나무로 만든 시설물들이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 작은 체구의 노인 한 명이 움직이고 있었다. 보라는 살기 위해서 그쪽으로 기어 내려갔다. 가까이 다가가자 노인이 그녀를 보았다. 노인은 70은 되어 보였다. 검게 그을린 얼굴, 굵은 손마디, 헌 무명옷. 그러나 눈은 맑았다. 밥 한 끼 주실 수 있습니까?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물었다. 노인은 보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해진 옷, 맨발, 굶은 얼굴, 그리고 눈. 절망하지 않은 눈. 일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소금 일은 해봤냐? 아니요. 그래도 하겠냐? 예.
노인은 말없이 돌아섰다. 그리고 소금 가마 옆에 작은 움막으로 걸어갔다. 잠시 후 죽 한 그릇을 들고 나왔다. 보라는 그 죽을 받았다. 뜨거웠다. 식히지 않고 마셨다. 입이 되었다. 개의치 않았다. 노인이 말했다. 내일부터 일해라. 그것이 시작이었다. 노인의 이름은 최영감이었다. 그 바닷가에서 30년 넘게 소금을 구워온 사람이었다. 아들도 딸도 없었다. 대신 소금을 만들었다. 소금이 그의 가족이었고 소금이 그의 철학이었다. 첫날 보라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다. 소금밀이 새벽에 시작된다는 것은 몰랐다. 그냥 노인이 움직이는 소리에 깼고 따라 나섰다.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다. 수문을 열어 염전으로 바닷물을 들이고 그것이 햇빛과 바람에 말라 농도가 진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다시 다음 염전으로 옮기고 또 기다리고 마지막에 소금이 결정화되면 긁어 모으는 것. 말하면 단순하다. 그러나 일은 단순하지 않았다. 해가 내리쬐는 12시간, 보라는 쉬지 않고 움직였다. 소금 갈퀴는 무거웠다. 처음에는 10번도 긁지 못해서 손이 벌어졌다. 물집이 잡혔다가 터졌다. 소금물이 그 위에 튀었다. 아렸다. 눈물이 나왔다. 최영감은 봐주지 않았다. 더 세게, 끝까지, 또, 다시, 느리면 소금이 뭉친다. 빨리, 보라는 욕을 하고 싶었다. 실제로 한 번은 속으로 욕을 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움막에 돌아왔을 때 보라는 그대로 쓰러졌다. 온몸이 아팠다. 손이 붓고 어깨가 굽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다. 밥이 맛있었다. 보리밥에 된장찌개였다. 최영감이 소금을 듬뿍 넣어 끓인 된장찌개. 입에 들어가는 순간 보라는 눈을 감았다.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 아니, 그랬다. 배가 고팠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다. 자신이 오늘 하루 온몸을 써서 벌어낸 밥이라는 것이 이 맛을 다르게 만들었다. 보라는 처음으로 소금이 무엇인지 맛으로 알았다. 한 달이 지났다. 물집은 굳은 살이 되었다. 어깨는 두꺼워졌다. 허리는 단단해졌다. 소금 갈퀴를 하루 5시간을 쥐어도 손이 버텼다. 2달이 지났다. 최영감이 보라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바람의 방향을 읽는 법, 햇살의 강도로 결정화 시기를 예측하는 법, 좋은 소금과 나쁜 소금을 손가락으로 만져 구분하는 법. 좋은 소금은 만지면 다르다. 거슬리지 않아. 부드럽게 흩어져. 보라가 두 손에 소금을 가득 쥐고 비볐다. 이게 맞아요? 더 느끼거라. 서두르지 말고. 보라는 눈을 감고 소금을 손바닥 위에 굴렸다.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 소금이 살아있는 것 같았다. 작은 알갱이들이 손바닥의 선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이것은 성기게 결정된 소금. 이것은 잔물이 섞인 소금. 이것은 완전히 연근 소금. 알겠어요. 최영감이 보라를 보았다. 아무 말 없이 보았다. 그러나 그 눈에 처음으로 다른 빛이 있었다. 1년이 지났다. 보라는 소금을 들고 시장으로 나갔다. 최영감이 만든 소금이 아니라 보라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만든 소금이었다. 딱 2근이었다. 작은 묶음이었다. 첫 번째 손님이 물었다. 얼마요? 성냥입니다. 손님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시장 소금보다 2배네. 한번 맛보시겠습니까? 보라가 손가락 끝에 소금 알갱이 몇 개를 얹어 내밀었다. 손님이 혀로 받았다. 씹었다. 잠시 멈췄다. 다시 혀를 굴렸다. 쓴맛이 없네. 예. 바로 주시오.
그것이 첫 번째 판매였다. 성냥. 보라는 그 돈을 손에 쥐고 잠시 서 있었다. 차갑고 동그란 엽전 새잎. 평생 처음 자기 손으로 번 돈이었다. 울 것 같았다. 울지 않았다. 3년이 지났다. 보라는 소금을 혼자 만들지 않았다. 같이 만드는 사람이 생겼다. 이웃 마을 가난한 어부 2명이 처음이었다. 그 다음에는 4명이 되었다. 그 다음엔 8명이 되었다. 소금의 양이 늘어났다. 팔리는 곳이 늘어났다. 이름이 퍼졌다. 서해 소금 중에 보라네 소금이 제일이래. 한 번 먹으면 다른 소금 못 먹는다더라. 5년이 지났다. 보라는 소금 상인회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서해 소금 생산자 15명의 모임이었다. 가격을 통일하고 품질을 관리하고 상단 없이 직접 내륙으로 유통하는 구조를 보라가 직접 설계했다. 상인들이 반발했다. 계집이 무슨 상인회요? 나이도 어린 것이 건방지게. 보라는 2달 안에 그 반발을 잠재웠다. 방법은 단순했다. 더 좋은 소금을 더 빠르게 더 멀리 팔았다. 숫자로 말했다. 아무도 숫자를 이길 수 없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소금 상인회의 회원은 200명을 넘었다. 보라가 통제하는 소금 창고는 서해, 남해 합쳐 12곳이었다. 조선의 소금 거래량의 사할이 그녀의 손을 통해 움직였다. 최영감은 3년 전에 죽었다. 눈이 오는 날이었다. 그는 죽기 전날 보라의 손을 잡고 말했다. 소금은 말이다, 보라야. 예, 어르신. 겸손하다. 자기가 귀하다고 절대 나서지 않는다. 예. 그게 소금이 오래 남는 이유야. 보라는 그 말을 기억했다. 매일 기억했다. 보라가 떠난 다음의 봄, 대감 집안에 가장 먼저 변한 것은 밥상이었다. 보라가 있을 때는 보라가 부엌을 챙겼다. 계절에 맞는 반찬, 하인들이 먹고 남긴 재료로 만드는 절약 요리, 발효를 이용한 저장 음식. 보라는 그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해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그것이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보라가 사라진 뒤 부엌에 남은 것은 하인들이었다. 그리고 하인들이 해놓는 밥에 언니들이 불만을 품었다. 이게 밥이냐? 반찬이 너무 싱겁잖아. 궁에서나 먹을 법한 걸 해오지 않으면 모르겠어. 요리사를 불렀다. 개성에서 소문난 요리사를 불러서 매일 진수성찬을 차렸다. 그 비용이 한 달에 5,000냥이었다. 대감 집안 논 한마지기 소출의 2배였다. 옥년의 혼수 준비가 시작된 것도 그 무렵이었다. 혼수라는 것이 원래 분에 맞게 하는 것인데 옥년은 분에 맞지 않게 했다. 비단 15필, 옥비녀 5쌍, 녹그릇 22점, 장롱 3개, 반다지 6개. 게다가 홀레날 행렬에 쓸 가마를 새로 장만하겠다고 했다. 대감은 말렸다. 한 번은 말렸다. 옥년이 눈물을 꺼냈다. 대감이 물러섰다. 을년은 언니가 혼수 준비를 시작하자 자신도 외출용 옷을 새로 맞추겠다고 했다. 봄것, 여름것, 가을것, 겨울것. 4계절 칠을 한 번에. 대감은 말렸다. 한 번은 말렸다. 을년이 훌쩍였다. 대감이 물러섰다. 이 집안에서 말렸다가 물러서는 일이 반복되는 동안 재산은 소리 없이 빠져나갔다. 첫 해에는 논 2마지기를 팔았다. 빚을 갚기 위해서였다. 2년 차에는 논 5마지기를 팔았다. 이번에는 옥년의 남편이 사업 실패를 하면서 처가에 손을 내밀었다. 3년 차에는 옥년의 남편이 도망쳤다. 그 빚이 대감 집안으로 고스란히 넘어왔다. 옥년은 돌아왔다. 이혼녀로 빈손으로 그 빚과 함께. 집에 돌아온 옥년은 반성하지 않았다. 오히려 억울해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남편 잘못 만난 게 제 죄예요?
대감은 반박하지 못했다. 그것이 버릇이었다. 딸들에게 반박하지 못하는. 4년차 논이 절반으로 줄었다. 5째 해 기와집 하나를 팔았다. 그 무렵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 대감 집안의 밭에서 아무것도 안 자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보리가 안 됐다. 다음에는 콩이 안 됐다. 씨를 뿌려도 싹이 올라오질 않거나 올라와도 시름시름 쓰러졌다. 땅이 메마른 것이었다. 물기가 사라진 것이다. 비료를 쳐도 물을 들여도 흙이 받아들이질 않았다. 머슴들이 수군거렸다. 이 땅이 뭔가 잘못됐어. 기운이 없어. 아무리 봐도 제대로 된 농사가 안 되겠어. 7년차 기와집이 다 팔렸다. 남은 집은 작은 초가 한 채였다. 하인들도 다 떠났다. 더 이상 품삯을 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대감은 그 집에서 2딸과 함께 겨울을 났다. 그 겨울이 혹독했다. 장작도 없었다. 을년이 처음으로 직접 나뭇가지를 주워왔다. 옥년이 처음으로 직접 밥을 지었다. 쌀이 절반밖에 없어서 물을 2배로 넣고 끓인 죽이었다. 옥년은 그 죽을 먹으면서 처음으로 어떤 생각을 했다. 보라가 한 말, 소금과 같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어이없었다. 아버지를 소금에 비유하다니.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말을 이용했다. 아버지를 더 부추겼다. 그러나 지금 이 죽을 먹으면서 옥년은 느꼈다. 싱겁다. 소금이 없었다. 장을 담글 소금도 없었고 국에 넣을 소금도 없었다. 저장해둔 것이 없었다. 사 먹으려면 돈이 필요했다. 돈이 없었다. 음식에서 소금이 사라지자 모든 것이 맛이 없었다. 아, 이것이구나.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그러나 옥년은 그 생각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아직은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8년 차. 대감은 시장에 나갔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판관에게 인사를 받던 사람이 시장 상인에게 일거리를 구걸했다. 짐 옮기는 일이라도 있습니까? 나이가 얼마나 되시오? 61입니다. 상인이 대감을 위아래로 보았다. 한때 양반이었던 흔적이 역력한 몸과 얼굴. 그러나 지금은 그냥 늙은 남자였다. 짐은 무리겠고 좌판 지키는 일은 할 수 있겠소.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대감은 시장 국밥집 앞에 앉아서 좌판을 지키는 일을 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들어오시오. 들어오시오 하는 것이 일이었다. 하루 품삯은 보리 한 대였다. 옥년과 을년도 시장으로 나왔다. 옥년은 채소 팔기를 시작했다. 이웃 농가에서 반문 어치를 외상으로 가져다가 시장에서 한문 어치에 파는 것이었다. 차익이 반문. 그것으로 하루를 버텼다. 을년은 처음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다가 굶었다. 사흘 굶었다. 그러고 나서 짐꾼 일을 시작했다.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시장 이쪽에서 저쪽으로 날랐다. 한때 그 손에 옥반지를 끼고 그 등에 비단 저고리를 걸쳤던 사람이 9년 차. 겨울이 왔다. 대감은 시장 좌판 옆에 앉아서 손을 녹이고 있었다. 장갑도 없었다. 낡은 무명 버선 안으로 찬 바람이 들어왔다. 그는 떨었다. 그러나 자리를 뜰 수 없었다. 일을 해야 밥이 생겼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보았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한때 이 고을 사람들 모두가 고개를 조아리던 사람이었는데 대감은 그것이 가장 힘들었다. 가난보다 추위보다 배고픔보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 그는 그 시장 바닥에서 처음으로 보라를 생각했다. 어디에 있을까? 살아는 있을까?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이 옳았는지
그 질문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그를 찾아왔다. 그러나 답을 찾기엔 너무 지쳐 있었다.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바람이 시장을 쓸었다. 채소 좌판의 옥년이 몸을 움츠렸다. 짐박스 사이에 쭈그리고 앉은 을련이 손가락을 입으로 불었다. 그들은 서로를 보지 않았다. 서로를 보면 지금 이 모습이 더 선명해지니까. 보라가 어머니의 기일을 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음력 9월 열사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이었다. 어머니의 얼굴은 희미해졌다. 목소리도 잘 기억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날짜만은 또렷했다. 마음속 어딘가에 새겨진 것처럼. 올해도 보라는 어머니가 묻힌 곳 근처의 작은 마을 시장을 찾았다. 재물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과일 몇 가지, 포 한 점, 막걸리 한 동이. 가마에서 내린 보라는 시장 안으로 걸어들었다. 호위꾼 2명을 뒤에 물리치고 혼자서. 겨울 시장이었다. 찬바람에 사람들이 얼굴을 묶고 걸었다. 군고구마 장수의 연기가 피어올랐다. 국밥 냄새가 났다. 보라는 과일 좌판을 찾아 걷다가 멈췄다. 시선이 무언가에 걸렸다. 좌판 하나 앞에 쭈그리고 앉은 여자. 등이 굽어 있었다. 머리카락은 허름한 천으로 묶여 있었다. 손이 거칠었다. 그 앞에 시든 배추 서너 포기가 놓여 있었다. 그 여자의 옆얼굴이 보였다. 보라는 발걸음을 멈췄다. 10년 전의 기억이 들이쳤다. 그 얼굴. 한때 최고급 분을 바르고 은비녀를 꽂고 비단 저고리를 걸쳤던 그 얼굴. 옥년이었다. 보라는 눈을 한번 깜빡였다. 그리고 천천히 시장 안을 둘러보았다. 조금 더 안쪽 무거운 짐박스를 등에 진 여자가 비틀거리며 지나쳤다. 을련이었다. 그리고 국밥집 앞에 낡은 나무 괴짝 위에 주저앉아 손을 녹이고 있는 노인 한 명. 아버지였다. 보라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아니, 빠르게 뛴다고 느꼈다. 실제로는 오히려 느려지는 것 같기도 했다. 이 감정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연민인지 당장은 알 수 없었다. 그저 바라보았다. 굶주리고 지치고 작아진 사람들을. 한때 자신을 빈손으로 내쫓았던 사람들이. 보라는 뒤를 돌아보았다. 호위꾼들이 멀찍이 서 있었다. 그녀는 손짓으로 그들을 더 뒤로 물렸다. 그리고 천천히 옥년의 좌판 쪽으로 걸어갔다. 옥년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지나가는 발을 보며 손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미 몸에 배어 있었다. 보라는 옥년의 배추 앞에 멈췄다. 이 배추 얼마요? 옥년이 고개를 들었다. 낯선 여자였다. 그러나 옷이 좋았다. 비단이었다. 게다가 짙은 자줏빛 아무나 입는 색이 아니었다. 목에 옥패가 걸려 있었다. 얼굴은 차갑게 정돈되어 있었다. 돈 있는 사람이다. 옥년의 본능이 즉각 반응했다. 2푼입니다. 좀 비싸지 않소? 신선합니다요. 오늘 아침에 딴 겁니다. 거짓말이었다. 사흘 전 것이었다. 보라는 배추를 집어들었다. 잎을 살짝 눌렀다. 사흘은 됐소. 옥년이 움찔했다. 보라가 배추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동전 2잎을 꺼내 좌판 위에 놓았다. 그래도 사겠소. 가져가리다. 옥년이 감사히 받으며 거스름돈을 내밀었다. 아닙니다. 그냥 드시오. 보라는 배추를 들고 돌아서다가 멈추는 척하며 물었다. 이 시장에 소금을 어디서 살 수 있소? 아, 저기 안쪽으로 가시면 소금 파는 곳이 있습니다요. 근데 요즘 소금이 비싸서. 옥년이 투덜거렸다. 소금 상인회가 값을 올렸다나 어쩌나. 하여간 요즘 소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요. 보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걸어갔다.
옥녀는 그 여자의 뒷모습을 보다가 이상하게 낯익다는 생각을 잠깐 했다. 그러나 곧 다음 손님을 찾아 고개를 돌렸다.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보라는 아버지 앞을 지나쳤다. 아버지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 너무 지쳐 있었다. 눈이 반쯤 감겨 있었다. 보라는 잠시 그 앞에 서 있었다. 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이. 그러나 말하지 않았다. 보라는 시장을 나와 가마에 올랐다. 그리고 호위꾼에게 조용히 말했다. 열흘 후에 이 시장의 소금 창고를 열어라. 호위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규모는 이 고을 전체에 소문이 날 정도로. 열흘이 지났다. 소문은 퍼졌다. 소금 상인회의 수장이 이 고을에 직접 소금 창고를 연다고, 일반 시가의 절반 가격으로 소금을 풀 예정이라고. 가난한 사람들이 들떴다. 소금값이 오른 것이 모두에게 고통이었다. 절반 가격이라면 겨우내 먹을 소금을 미리 살 수 있었다. 대감 가족도 그 소문을 들었다. 옥년이 먼저 말했다. 가봐야겠어요. 을련이 동의했다. 절반 가격이면 우리도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감은 아무 말 없이 따라 나섰다. 창고는 시장 북쪽 끝에 있었다. 대문 앞에 이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관리인들이 순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대감 가족은 줄 끝에 섰다. 한참 기다렸다. 드디어 문이 열렸다. 창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대감 가족은 멈췄다. 텅 비어 있었다. 창고는 거대했다. 석가래가 높았다. 기둥이 굵었다. 이 안에 소금이 가득 찼다면 분명히 어마어마한 양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다들 어리둥절했다. 관리인들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때 창고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딱, 딱, 딱. 또렷하고 느리게. 서두르지 않는 발소리였다. 그리고 한 여자가 나타났다. 짙은 적색 비단 저고리에 금빛 자수가 가득했다. 머리 위에는 검은 옥 장식이 달린 정식 족두리가 얹혀 있었다. 목에 걸린 페옥이 걸음에 따라 작게 흔들렸다. 얼굴은 하얗고 눈은 흑요석처럼 단단했다. 그 눈이 창고 안을 천천히 돌아보았다. 사람들 위를 훑는 시선이었다. 개인을 보는 게 아니라 장면 전체를 읽는 눈이었다. 그 눈이 대감 가족 위에서 잠깐 멈췄다. 그러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여자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조용했다. 그러나 창고 전체에 울렸다. 이 창고에 소금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보셨을 것입니다. 웅성거림이 커졌다. 소문을 듣고 오신 분들께 실망을 드렸다면 사과드립니다. 옥년이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왜 소문을 낸 겁니까?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빈 창고를 보여주는 게 무슨 짓이오? 여자가 옥년을 보았다. 직접, 또렷하게.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는 자에게 그것을 건네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오? 여자가 앞으로 한 걸음 나왔다. 소금이 왜 귀합니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있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자에게만 이 창고가 열릴 것입니다. 옥년의 얼굴이 굳었다. 그런 조건이 어디 있소? 우리는 사려고 온 것이오. 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여자의 눈에 무언가가 지나쳤다. 소금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는 팔 필요조차 없습니다.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판다면 그것은 소금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대감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소금의 가치가 무엇이오? 여자가 노인을 보았다. 낡은 옷, 주름진 얼굴, 흔들리는 눈. 어르신은 아십니까? 대감이 입을 열려다 닫았다.
모른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안다고도 할 수 없었다. 모르오. 내가 모르오. 그 말이 창고 안에서 울렸다. 처음으로 이 남자가 무언가를 모른다고 인정한 것이었다. 살면서 처음으로 여자는 그를 바라보았다. 아주 오래 조용히. 그리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창고 안쪽에서 관리인이 나왔다. 그 손에 작은 도자기 그릇이 들려 있었다. 그릇 안에는 하얀 소금이 담겨 있었다. 딱 손바닥 하나 분량이었다. 여자가 그 그릇을 받아들었다. 이것이 소금입니다. 이 고울한 가족이 사흘을 버틸 분량입니다. 이것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대감 가족을 포함한 창고 안의 모든 사람들이 침묵했다. 그릇 하나. 나누면 한 줌도 안 되는 소금. 여자가 그 소금을 천천히 창고 바닥에 흘렸다. 소금이 흙 바닥 위에 흰 선을 그렸다. 이 선 너머로 오십시오. 소금의 가치를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후 한 여자가 움직였다. 이웃 마을에서 왔다는 안악이었다. 남편이 병으로 누워있고 아이들이 셋이었다. 저고리는 기웠고 신발은 달아 있었다. 그녀가 선 앞에 섰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소금이 없으면 아이들 밥을 먹일 수 없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남편의 상처를 소독할 수 없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겨울 김치를 담글 수 없습니다. 저는 소금이 밥보다 귀하다는 것을 압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일어나십시오. 관리인이 그 안악에게 소금 한 봉지를 내밀었다. 창고 바닥에 뿌린 소금의 10배는 되는 양이었다. 안악의 눈에서 눈물이 났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옥년이 앞으로 나왔다. 나도 압니다. 소금이 귀한 줄 압니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맛없다는 것을. 여자가 옥년을 보았다. 더 없습니까?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옥년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충분합니까?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대감을 보았다. 대감이 천천히 선 앞으로 걸어왔다. 무릎이 좋지 않았다. 앉는 것이 힘들었다. 그래도 그는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고 안이 완전히 고요해졌다. 대감이 입을 열었다. 나는 소금을 무시했소. 쉰 목소리였다. 그러나 분명했다. 소금이 밥보다 금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내 눈앞에서 소금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것도 오욕인 줄 알았소.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그 소금이라는 말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말이었소. 내가 죽을 때까지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나는 이제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소. 창고 안에 이상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여자가 대감에게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왔다. 가까이, 아주 가까이.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대감 앞에 그 여자가 무릎을 꿇었다. 창고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여자가 말했다. 아버지. 창고 안에서 그 말이 울렸다. 아버지. 세 글자였다. 그 세 글자가 공기를 바꾸었다. 대감이 고개를 들었다. 여자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다. 당연했다. 10살이었던 아이가 30이 되었다. 뼈대가 굳었고 눈빛이 달라졌다. 무엇보다 그는 이 여자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눈이었다. 그 눈만은 변하지 않았다. 18살 막내딸이 빈손으로 대문 밖에 서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어갈 때의 눈. 거기에 담겨 있던 그것. 부서지지 않은 것.
대감의 몸이 굳었다. 입술이 떨렸다. 보라야. 그것이 나오는 순간 대감은 앞으로 쓰러지듯 고꾸라졌다. 무릎이 바닥을 쳤다. 두 손이 흙 위에 짚혔다. 고개가 떨어졌다. 소리가 났다. 노인이 우는 소리였다. 숨이 막혀서 나오는 소리, 오래 참아온 것이 한꺼번에 터지는 소리였다. 보라야, 보라야. 이름만 불렀다. 다른 말은 나오지 않았다. 이름만. 창고 안에 구경꾼들이 뒤로 물러섰다. 관리인들이 사람들을 창고 밖으로 안내하기 시작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이 순간이 이 가족만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옥년과 을년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보라, 막내. 자신들이 쫓아낸 그 막내가 소금 상인회의 수장이었다. 이 고을 전체에 소문이 난 그 여자가 옥년의 입술이 떨렸다. 보라야. 처음에는 거의 소리가 나지 않는 목소리였다. 보라야. 그 다음엔 무너지는 소리였다. 옥년이 무릎을 꿇었다. 그것이 계략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옥년이 무언가를 계산하지 않고 무너진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평생 써온 가짜 눈물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손이 떨렸다. 을려는 주저앉았다.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서 무릎을 껴안고 눈을 감았다. 자신들이 한 일이 선명하게 올라왔다. 18살짜리 막내를 겨울에 맨손으로 내보낸 것. 아버지의 분노를 부추긴 것. 막내의 말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알면서도 그것을 이용한 것. 을련의 입에서 소리가 나왔다. 울음도 아닌 말도 아닌 짐승이 다친 것 같은 소리가. 보라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등에 손을 얹었다. 처음에는 그냥 얹기만 했다. 아버지의 어깨가 들썩였다. 등이 굽어 있었다. 이 등이 한때 얼마나 넓었던지. 어릴 때 이 등에 엎여서 잠들었던 기억이 희미하게 났다. 보라가 말했다. 조용하고 낮고 흔들림 없이. 아버지, 저 살아 있었습니다. 대감의 어깨가 더 크게 흔들렸다. 잘 먹었고 잘 잤습니다. 춥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지금은 사실이었다. 지금의 보라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걱정 마십시오. 대감이 보라의 손을 잡았다. 두 손으로 꽉. 그 손이 거칠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거칠지 않았을 손. 시장 좌판에 앉아 겨울 바람을 맞으며 거칠어진 손. 보라는 그 손을 바라보았다. 분노가 있었다. 없다고 하면 거짓이었다. 10년분의 분노가 어딘가에 있었다. 그러나 그 분노는 지금 이 순간, 이 손을 앞에 두고 더 이상 자신을 움직이지 않았다. 소금이 짜다. 그런데 짠 것이 상처를 씻는다. 쓴 것이 몸을 고친다. 보라는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일어나십시오, 아버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감이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보라가 옆에서 부축했다. 그 모습을 창고 밖에서 들여다보던 관리인들과 시장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장면을 기억했다. 오래, 아주 오래 기억할 장면이었다. 보라는 가족들을 데리고 창고 밖으로 나왔다. 바깥은 맑았다. 차가운 공기였지만 햇빛이 있었다. 겨울 햇빛 특유의 눈부시게 낮고 강한 빛이 사람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었다. 보라가 관리인을 불렀다. 마차를 대어라. 예. 대감 어르신과 두 분을 모시고 서쪽 염전으로 가겠다. 관리인이 눈을 깜빡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옥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보라야, 염전에 왜 가는 거야? 보라가 옥년을 보았다.
언니의 눈이 낯설었다. 계략이 없는 눈이었다. 순전히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묻는 눈이었다. 보여드릴 것이 있어서요. 마차가 달렸다. 2시간 남짓이었다. 겨울 들판을 지나고 해안가 언덕을 넘어서 서해 바닷가의 넓은 평지로 내려섰다. 염전이 펼쳐져 있었다. 겨울이라 소금을 생산하는 시기는 아니었다. 그러나 염전의 규모 자체가 압도적이었다. 평평하게 닦인 땅이 바다를 향해 넓게 펼쳐졌고 그 끝에 소금 창고들이 줄지어 있었다. 창고마다 문이 굳게 잠겨 있었고 그 앞에 관리인들이 서 있었다. 보라가 가마에서 내렸다. 바람이 불었다. 짠바람이었다. 보라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 냄새를 처음 맡았던 날이 떠올랐다. 죽을 것 같던 날, 살기 위해서 이 냄새를 따라왔던 날. 대감이 마차에서 내렸다. 염전을 둘러보았다. 말이 없었다. 이것이 다 보라 내 것이냐. 제 것만은 아닙니다. 이 염전에서 일하는 200명이 함께 만든 것입니다. 200명이. 대감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보라가 관리인에게 말했다. 창고 하나 열어라. 3번 창고. 잠시 후 창고 문이 열렸다. 안에는 소금이 가득했다. 천장까지 쌓인 소금이었다. 희고 차갑고 결정이 빛나는 소금이었다. 이 창고 안의 소금 냄새가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을련이 그 냄새를 맡고 눈을 감았다. 무언가가 기억났다. 어린 시절 부엌 냄새.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부엌에서 항상 나던 냄새. 된장이 익는 냄새. 소금이 식재료를 변환시키는 냄새. 보라야. 을련이 조용히 불렀다. 보라가 고개를 돌렸다. 미안해. 을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일부러 떨리지 않게 한 것이었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으니까. 그때 내가 우리가 한 일. 미안해. 옥년도 말했다. 나도 미안하다 보라야.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보라는 알 수 없었다. 아니, 사실은 알았다. 진심이었다. 사람은 바닥을 쳐야 진심이 나온다. 그들은 충분히 바닥을 쳤다. 보라가 창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소금 한 줌을 집었다. 그것을 손에 쥐고 나왔다. 보라가 바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염전의 가장자리, 마른 흙이 드러난 곳이었다. 쓸 수 없는 땅이었다. 돌이 많고 물기가 없고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땅이었다. 보라가 그 손을 폈다. 손바닥에 있는 소금을 땅 위에 천천히 뿌렸다. 아버지가 물었다. 소금을 땅에 뿌리면 아무것도 안 자라지 않느냐? 많이 뿌리면 그렇습니다. 보라가 대답했다. 그러나 적당히 뿌리면 다릅니다. 땅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해충을 쫓아줍니다. 땅이 제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은 상처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 통증이 상처를 낫게 합니다. 대감은 오래 그 말을 듣고 있었다. 보라야. 예, 아버지. 내가 말한 소금. 그가 힘들게 말을 이었다. 그 소금이 나였다면 나는 제 역할을 못했구나. 보라가 아버지를 보았다. 아직 하실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느냐? 소금은 오래 두어도 상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대감이 처음으로 가볍게 웃었다. 주름진 얼굴에 웃음이 번지는 것을 보라는 18살 이후 처음 보았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서쪽 바다 위로 붉은 빛이 번졌다. 염전의 흰 땅이 그 빛을 받아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창고들의 그림자가 길어졌다. 보라가 관리인을 불렀다. 어르신과 2분이 지낼 방을 준비해라. 오늘부터 이 염전 근처에 머물게 할 것이다. 관리인이 눈을 깜빡였다. 어떤 일을 맡기실 겁니까? 보라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소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처음부터 보게 할 것이다. 배우고 싶으면 가르쳐 주어라. 옥년이 멈칫했다. 우리가 여기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냐? 보라가 옥년을 보았다. 하고 싶지 않으시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먹는 것은 드립니다. 옥년이 잠시 침묵했다. 그럼 왜 배우라고 하느냐? 알아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줄 때까지 기다리는 삶보다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삶이 더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옥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눈이 처음으로 저항 없이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눈이 되었다. 이틀 후, 보라는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 묘에 다녀왔다. 돌아오는 길에 대감이 물었다. 어머니가 내 소식을 알았을까? 보라가 생각했다. 어머니는 아셨을 것입니다. 왜? 어머니는 소금의 가치를 아셨으니까요. 대감이 잠시 걷다가 다시 물었다. 그 말이 소금과 같다는 그 말이 처음부터 어머니한테서 온 말이었느냐? 보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어릴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소금처럼. 대감이 발걸음을 멈췄다. 오래 하늘을 보았다. 그 말을 내가 들었어야 하는데. 보라가 말했다. 이제 들으셨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보라의 염전에 새손이 늘었다. 옥년은 소금 결정화 시기를 읽는 법을 배웠다. 처음에는 영감이 없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 달라졌다. 두 달이 지나자 감을 잡았다. 세 달이 지나자 보라의 관리인이 말했다. 첫째 아씨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요. 을려는 소금 포장과 운반을 배웠다. 몸으로 하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힘들어서 3번 포기하겠다고 했다. 보라가 막지 않았다. 그냥 두었다. 그때마다 을려는 다음날 다시 나타났다. 스스로. 대감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앉아서 보았다.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소금이 만들어지는 것을, 그리고 보라가 사람들을 이끄는 것을. 어느 날 대감이 보라에게 말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보라가 대답했다. 있습니다. 뭐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는 것이 일이냐? 증인이 되는 것이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대감이 보라를 오래 보았다. 내가 언제 이렇게 컸느냐? 보라가 웃었다. 혼자였거든요. 그리고 덧붙였다. 소금도 혼자 익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결정됩니다. 여름이 왔다. 염전은 가장 바쁜 시기를 맞았다. 해가 길고 바람이 좋아서 소금이 잘 연글었다. 관리인들이 새벽부터 움직였고 새로 들어온 일꾼들도 함께였다. 옥년과 을련도 그 속에 있었다. 보라는 염전 가장자리에 서서 그것을 보았다. 아버지가 옆에 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다. 흰 소금 밭이 햇빛에 반짝였다. 저 멀리 바다가 보였다. 하늘은 높고 바람은 짜고 소금 냄새가 났다. 대감이 말했다. 보라야. 예. 고맙다. 보라가 아버지를 보았다. 무엇이요? 돌아와줘서. 보라는 잠시 바다를 보았다. 제가 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응? 아버지가 소금의 가치를 알게 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대감이 그 말의 뜻을 곱씹었다. 보라가 계속했다. 소금은 귀한 것을 귀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소금밭 위로 하얀 소금 먼지가 날렸다. 빗속에서 반짝이며 흩어졌다. 보라는 그것을 눈으로 따라가며 생각했다. 10년이었다. 굶주리고 얼고 만들고 부수고 다시 만들었다.
혼자였고 외로웠고 울었고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이 이 한 줌의 소금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그 소금은 처음부터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이었다. 아버지가 몰랐을 뿐이었다. 보라가 손을 들었다. 손바닥을 위로 향했다. 바람이 그 위에 소금 알갱이를 몇 개 얹었다. 보라는 그것을 바라보았다. 희고 작고 빛나는 것.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있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잃고 나서야 얼마나 귀한지 아는 것. 소금처럼, 가족처럼, 사랑처럼. 보라가 손을 쥐었다. 소금이 손가락 사이로 흘렀다. 바람이 그것을 데려갔다. 그리고 보라는 염전을 향해 걸어 들어갔다. 흰 빛 속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